지금 사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열린 이 탄핵 반대 집회 여기에 경찰 추산이 5만여 명이 참석한 걸로 나왔어요. 이철우 경북도지사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윤재욱, 추경호 대구 경북 현역 의원이 10명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부산 집회보다도 훨씬 참석 규모가 현역 의원 참석 규모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 역사 강사 전한길 씨죠. 이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조기 대선 언급에 대해서 부모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어떤 자식들과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직격을 했더라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논리적으로는 맞죠. 예를 들어서 탄핵에 반대한다 아니면 탄핵이 없을 거다. 뭐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 조기 대선을 준비하거나 언급하지 않는 게 논리적으로는 일관되죠. 근데 그게 논리의 일관성이 깨지면서 최근에 지지율이 좀 주저앉고 있는 인물이 홍준표 대구시장이고요. 그런데 전한길 강사가 왜 이렇게 급부상하냐? 저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쪽 진영에 이른바 이렇다 할 인물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 빼고 정치인들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진정성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정치인이 마이크를 잡고 하는 거는 별로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근데 이른바 탄핵 반대 집회에 수년 전부터 해왔던 그 목사 타이틀 가진 분 빼고 이른바 좀 먹물이라고 표현되는 배웠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마이크 잡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스타 강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많이 아니까 저 사람 얘기는 좀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고 그만큼 스타급이 없는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이다. 근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졌던 전범 재판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유대인 학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그걸 주동했던 나치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유대인을 죽였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보다 많이 아는 나보다 똑똑해 보이는 히틀러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난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범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똑똑해 보이는 많이 배운 것 같은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지금 먹혀들고 있고 그런 대체제가 없는 가운데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 그 대구 집회에서 한 얘기 보니까 그 수준은 많이 좀 떨어지던데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탄핵 그러니까 윤석열 체포 반대 집회할 때 그때 정광훈 씨하고 뭐 wak적 집회할 때 계속 2030을 연단에 세웠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신남성연대하고 뭐 이렇게 일종의 이제 카르텔 뭐 아니면 이제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걔들이 이제 돈 문제로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난했던 게 2030 계속 이용해 먹고 남성들 세웠다. 이게 그런 거거든요. 맨날 고인물들 보던 물들만 보다가 이제 2030도 주장한다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뭔가 에너지를 불어넣는 거죠. 이게 우리의 주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건 말씀하신 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도 어차피 곧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강사 그만두고 전문 구구 유튜버로 뭐 이제 변신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 올해 강사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한국사 강사를 하는데 참 뭐 그 부정선거 음모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어쨌든 저는 여기서 말 나오는 거가 뭐 이제 이게 예전에 이거 대선 얘기는 먼저 경향신문이 그 기사를 썼잖아요. 고개 드는 순서대로 날아간다. 딱 고개 딱 쳐들면 대선 이렇게 하면 바로 날아간다. 지금 분위기가 그거니까 지금 아무도 지금 그 얘기 못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에 굉장히 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름 물밑에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다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대선이라는 게 60일 안에 탄핵 이후에 60일 안에 지금 끝나면은 저는 3월 셋째 주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60일 안에 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한 것과 안 한 게 차이가 나겠죠.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앞서서 SNS에
나도 가고 싶은데 약간 이런 느낌의 취지의 글을 썼어요. 탄핵 반대 집회 참가해서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테고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나도 가고 싶은데 지금 선거법 그것 때문에 못 가겠어 이런 취지인데 보니까 부인은 이순삼 씨가 집회 참석해서 전한길 강사랑 찍은 사진을 SNS에 업로드를 했어요. 딱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이 인증을 사실 본인 대신 부인을 대타로 보낸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선거판에서는 후보자 본인이 못 가면 배우자가 그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국민들은 이미 대선 정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전국 자체를. 근데 홍준표 시장은 최근에 뜨거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꺼질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월등히 1등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제가 어딘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유승민 전 대표한테도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탄핵에는 반대한다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의 출마 언급은 제일 먼저 했던 이율배반적인 게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믿을 수 없다. 저거 겉으로만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자기 선거 준비하고 이속 차리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지금 비상등이 켜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못 가는 대신 사실상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배우자분을 보내서 전한길 강사하고 사진도 찍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타이밍을 많이 놓친 것 같은데요. 이거 역전시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판세 자체가. 그러니까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대선 주자들 중에서 이제 찬성파에는 유승민 그리고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도 있고 이제 오세훈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자기가 독점하고 있다. 처음에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말씀하신 대로 좀 말을 쉽게 했거든요. 원래 홍준표 시장이 원래 좀 편하게 하시는 분인데 23년 옮겨 다녔는데 또 옮길 준비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게 근데 이제 김문수라는 대체제 일종의 대체제가 생겨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급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행도 좀 신중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남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막 말을 하시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서는 신중해진 게 김문수를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 시장 아직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당내에서 김문수가 완전히 장악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 근데 저는 이분이 역사 강사인데 이제 공무원 시험 역사 강사인데 이분의 역사 의식에 대해서 약간 의문시 되는 전한길 씨가 한 연설을 보면 헌법재판관 5명의 이름을 지목을 하면서 제2의 을사오적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제2의 을사오적을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되나? 헌법재판관 5명한테? 저는 제가 전공이 사학이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좀 분노가 좀 일기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서부지법 폭동 당시에 모의 정황 드러난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트죠. 여기 커뮤니티에 헌재 진입을 위해서 새벽에 답사를 벌였다. 또 헌재 건물 평면도까지 공유가 된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일단 전한길 강사의 연설 내용은 사실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러니까 내용이나 깊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동안 계속 주말에 이루어졌던 광화문 집회 수준의 연설밖에 안 돼서 이 차별점은 전혀 안 보인다. 과거에 스타 강사였다는 차이밖에 안 보여서 대단히 실망스러웠고 지금 이른바 탄핵 반대 세력의 양상을 보면 완벽하게 반체제 세력 내지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도 대통령입니다만 연설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했던 레토릭인 반국가 세력의 모습을 지금 윤석열 지지 세력이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 마음에 안 들면 법원 때려 부시고 헌재 결정이 마음에 안 들게 나오면 만약 그런 경우에는 때려 부시자는 모의가 이루어지거나 이건 완벽한 반국가 세력이죠. 그래서 역설입니다. 사실은 역설이고 이거는
국민의힘이 여기에 끌려다니면 앞으로 제도권 정당으로서의 존립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주말 사이에 서울, 대구, 부산 뭐 이런 데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게 헌재 또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나 이런 데서는 지금 서부지법하고 똑같은 모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주변에 어디가 지금 위치가 좀 보안이 취약하다,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평면도까지 다 공유하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착수했는데 매우 높은 확률로 지금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아예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문영배를 밟아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밟아 이런 식으로 개개인에 대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헌법재판관은 다 못 믿겠다 뭐 이제 다 아예 헌재를 파괴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김용원 인권위원도 헌재 파괴해야 된다 파괴인가요? 파괴라는 표현 썼나? 뭐 부숴야 된다. 부숴야 된다 네. 뭐 이런 표현 썼고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서부지법 폭동 일으킨 사람들 영치금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니들은 지금 국민 저항권 행사하는 거고 이건 너희들은 영웅이니까 계속 해도 되라는 시그널들을 지금 헌재는 부셔도 돼 이런 것들을 지금 넣고 있거든요. 이 폭동 일어나면은 진짜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돼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금 헌재 변론이 좀 잘 돼가고 있다.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헌재 변론으로 판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증언이 좀 바뀌거나 흐려졌다. 뭐 이런 식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비원 벙커 구금 시설 아니다. 체포 지시 없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이 계엄 당일에 여전사령관 지시로 비원 벙커 직접 확인하러 갔고 구금 시설로는 적절치 않아서 플랜 B로 수방사 군사경찰대대가 운영하는 미결 수용소를 준비했다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노 실장이 수감자 3명을 육군 교도소로 이감해서 이 준비를 하는 것까지 현장에서 기다렸다고 하거든요. 이 3명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이 세 자리를 비웠는지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인단이 판을 잘못 읽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헌재 탄핵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야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뭐 말장난 비슷하게 이어졌습니다만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 본인이 선관위의 군 투입 지시는 내가 직접 했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로 탄핵 사유는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근데 그건 본인 스스로 자백을 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무슨 판이 바뀌거나 아니면 결과가 기각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99.99%의 확률로 결론은 정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판이 바뀌고 있다고 보니까 이거는 저는 잘못 읽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판 자체를. 뭐 저도 동일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뭐 주장을 하고 그러지만은 수사 기록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이제 이런 뭐 사령관들뿐만이 아니라 그 사령관들한테 지시받은 사람들이 지금 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지금 진술을 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참고 자료로 다 활용이 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비원 벙커는 구금 시설이 아니다. 체포 지시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나오고 뭐 총 들고 들어갈까 4인 1조가 돼가지고 뭐 드러내라고 했다. 뭐 이것도 다 밑에서 지금 다 그 지시들이 지금 다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아예 윤석열 지시 나올 때 화상회의 해가지고 그거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녹취까지 지금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쟁점이 4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시사병 국가비상에 해당되느냐 이번 계엄이 두 번째가 포고령이 법적으로 위반된 부분이 없느냐 세 번째가 국회에 보낸 게 병력을 보낸 게 이게 적법했냐 네 번째가 선관위 적법했냐 이 4가지인데 하나하나가 너무 증거가 많아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이거는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 바뀌고 있으니까 이거 끝까지 너희들 어디 실망하지 말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판이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헌재가 만약에 탄핵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좌파들이 한 거야. 이거는 국가를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을 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지금 보내는 거 아니다. 보내는 거 다름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보면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체포명단 메모 놓고도 여권 일각에서 조작설 제기하고 있거든요. 뭐 이게 뭐 탄핵 프레임의 시작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적었던 걸 보좌관이 정서한 내용을 가지고 이게 조작된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방첩사 관계자들끼리 오간 메시지에 이미 이름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 내부자 증언들이 홍장원 메모랑 일치하는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게다가 보면은 여전사령관이 계엄이 무산된 다음에 가짜 메모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사에 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정작 이 메모를 조작한 거는 방첩사 여전사령관이 지금 지시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첩사 김대우 수사단장의 진술도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홍장원 1차장의 진술과 부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대우 수사단장은 더군다나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니까 내용이 맞단 말이죠. 그 홍장원하고 김대우 수사단장은 직접 연락한 사이도 전혀 아닌데 그래서 사실관계 파악은 이미 거의 끝났는데 앞서 잠깐 언급이 된 것처럼 이게 결과가 나왔을 때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 차원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저는 탄핵 심판 결과나 형사재판 결과는 걱정을 안 해요. 저는 뭐 걱정할 일 오히려 없다고 봐요. 불복이 걱정이다. 예, 예. 지금 판을 밑을 좀 그렇죠. 까는 것 같다. 예.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미 다 진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그리고 그 밑에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이게 이렇게 지시가 갖고 이렇게 14명 명단까지 다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일치하거나 완전히 일치하거나 14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조국 뭐 이렇게 이름 다 그대로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홍장원이 한 명만 있고 홍장원의 진술에 대해서는 다퉈볼 수도 있다고 그게 옳건 그르든 근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이게 조작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온 거는 뭐라고 하는지 성의 있게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힘에서 윤상현 의원이 지금 조작설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장원만 지금 회유당했다. 그리고 이제 12월 6일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의원하고 인터뷰하고 홍장원 1차장이 본인이 직접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었던 얘기를 증언하기 시작하면서 12월 6일부터 이른바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12월 4일도 그렇고 12월 5일부터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이 아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곧 구속될 거다. 저는 그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무슨 공작이에요 그게. 그러면 저는 사전 공작입니까?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제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수차례 접견을 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곽종근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도 시도를 했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거부했다고 알려졌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만난 분들, 접견을 한 사령관들은 굉장히 사실 소극적으로 답변했잖아요. 네. 말 맞추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변호인이 공통돼요. 그러니까 같은 변호인이 김용현,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의 변호도 같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그 의뢰인들, 그러니까 여기선 김용현, 여인영, 이진우 간의 진술이 충돌하지 않으면 이해 충돌이 없으면 같은 변호인이 담당해도 됩니다. 근데 그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을 전하면서 말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녹음도 안 되고 거의 제한 없이 보장되는 변호인 접견 기회를 통해서 확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네. 위험성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그런 게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최대한의 보장이라는 장치가 안 좋게 악용된 사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진우, 여인영 이쪽은 무죄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곽종근 뭐 특전사령관이나 문상호 이쪽은 무죄 쪽보다는 감형을 지금 이렇게 추구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죄를 주장을 하려면은 이거 자체가 계엄이 문제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야 되거나 그 최소한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는 이해했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이 같으니까 아마 김용현의 대책을 세우면서도 같이 그런 식으로 지금 끌어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 망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이렇게 예. 지금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이제 고영일 변호사가 변호인은 아니래요. 근데 변호인이 될 자라고 해서 접견을 한 거다. 이른바 비선임 접견이라고 이것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보통 구금시설에서 비선임 접견을 한 번은 시켜줍니다. 네. 그러니까 선임 전에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만나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두 번부터는 실무적으로는 잘 안 시켜주거든요. 왜냐하면 선임도 안 됐는데 왜 자꾸 접견을 하냐. 근데 수차례가 정확하게 몇 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서너 번 이상 접견이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실무적으로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이렇게 보통은 허용을 안 해주거든요. 약간 보면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뭐 공휴일 날도 변호인 접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 최근 설날 연휴 때 왜 윤곽근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접견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거기서 뭐 먹어가면서 접견도 하고 그 다른 피의자들이나 피고인들한테는 허용이 안 되는 각종 혜택이 많이 허용되네요. 지금도. 여기 기사 보니까 그 김용현 측의 고영일 변호사가 여인영은 4번 만나고 이진우는 2번 접견했네요. 그럼 너무 많이 만난 건 4번 만나. 4번은 거의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안 시켜줘요. 비선임 접견은. 그래서 지금 김경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좀 지금 고발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이제 비상계엄 사전 준비에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노컷뉴스 따르면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고발 사건 한 1년 넘게 지고 있다가 이 12.3 계엄 발생하기 6일 전에 요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한 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안양지청이 중앙선관위 사건 관할하는 곳인데 요거를 공교롭게도 6일 전에 이송을 한 거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이거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의혹이거든요. 검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진짜 보십니까? 오비 일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석연치는 않죠. 왜냐하면 부정선거 같은 거는 그냥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냥 각하로 뛰든지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를 발견하기가 어려우니까 바로 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골치 아프니까 그냥 캐비단 안에 처박아 놓던지 보통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공교롭게 비상계엄 선포하기 6일 전에 어떠한 조치를 했다는 것은 이거 뭐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기가 쉽죠. 석연치 않은데요.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수사가 될지 의문이에요. 지금 뭐 일부 군대 쪽의 진술에 따르면은 검찰이 오니까 지원을 해라 이렇게 군 지휘부 지시도 있었다라는 거 내부 아니에요. 진술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방첩사 뭐 정보사 이런 데서 들이닥쳐가지고 뭐 서버도 확보하고 뭐 이런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분석을 할 수 있게 결국은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검찰로 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중앙선관위 시스템 취약 의혹이니까 이거랑 뭐 병합을 하든지 여기에 증거 자료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KBS도 예를 들면은 개헌 방송 미리 준비했다. 근데 보도국장이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이 10시에 KBS 나가야 되니까 나 빨리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것도 뭐 잘 수사가 안 되고 뭐 이게 수사가 지금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멈춰 있다 지금. 예. 지금 내일과 목요일 탄핵심판 7차, 8차 미리 잡힌 변론기일은 사실 끝나요. 요걸로. 추가로 변론을 더 잡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후 변론 기일이 안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그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는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탄핵 심판 진행되는 거 보면 이거 굳이 더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정말 의원, 요원, 인원 갖고 시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의 증인이 필요할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최후 변론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18일 날 한 번 정도 더 하거나 아니면 피소추인 측에서 정말 때를 서서라도 얻어내면 20일 날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공교롭게 20일은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석열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이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형사재판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기일을 계속 이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결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두 번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후 변론 말고 왜냐하면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측에서 나 이쪽에서 지금 그리고 또 이경민 방첩 사령부 참모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증인으로 신청해 놨는데 헌재에서 아직 판단 안 내렸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계속 너무 빨리 진행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시기를 늦추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줘서 한 번 아니면 두 번 다음 주에 하고 예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노무현 대통령은 두 번 했어요. 증인 변론이 끝난 다음에 최후 변론은 이제 두 번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한 번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로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걸렸냐면은 저기는 노무현 때는 2주, 박근혜 때는 11일 걸렸으니까 이게 지금 타임라인을 보면은 3월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셋째 주. 예, 저는 이거 한 달 전부터 다시 3월 셋째 주다라고 얘기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대략 그 정도 타임라인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댓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는 몇 시에 결과 나오냐고 알렉스님이 물어보셨는데요. 오늘 변론 기일이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결과는 또 이 변론하고 나서 또 선고일자가 잡힐 테니까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변수가 되기는 해요. 그냥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만약에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마은혁 재판관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만약에 구인 체제가 되느냐 구인 체제가 되면은 이거는 또 시간을 또 이제 이거는 파악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약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요. 한 1, 2주. 예. 그러니까 변론 종결 당시에 없던 재판관은 판결문에 참여를 못 해요. 네. 그래서 재판부 변동이 있으면 변론 재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의 임명 시점에 따라서 어쩌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때문에 탄핵 심판이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 변수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네요.